현재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무장 시민들을 결집시키며 저항군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흐마드 마수드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프간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로서 과거 소련의 붉은 군대가 아프간의 대대적인 침공을 단행했을 때 판지시르 계곡에서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저항했던 국민 영웅이죠. 불과 수천에 불과했던 병력으로 30만 이상의 소련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던 아흐마드 샤 마수드, 그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라는 존재는 자유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아프간인들에게 있어 마지막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프간 대부분의 영토가 순식간에 함락된 것과 대조적으로 판지시르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오랜 기간 버티고 있는데 대체 무슨 물자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를 내다봤던 마수드의 성공한 덕분인데요. 과거에도 탈레반과 대립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며 자랐던 마수드는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여 조금씩 자신의 은신처에 전쟁을 위한 탄약 등의 군사 물자를 비축해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위인 2명이 머리를 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율곡이 선생이 바로 그 인물들인데요. 아버지인 아흐마드 샤 마수드는 적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병력으로도 지리적 이점을 10분 활용하여 믿을 수 없는 기적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왜군을 대패시킨 이순신 장군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고,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는 미래의 적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전쟁 물자를 준비했다는 것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왜군의 침략을 대비해야 한다 주장했던 율곡 이 선생과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웅의 출현을 이끌어낸 것은 너무나도 무능했던 정부와 외세의 침공이라는 환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들의 활약이 뉴스에서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세계는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수많은 언론들은 미국이 아프간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한국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과거 한국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투입하여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해주고 이후 경제적인 원조만 해주면 당연히 자신들의 든든한 우방이 되는 자유선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에게도 똑같이 군대를 투입하여 테러 세력을 잡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해주고 뒤를 봐줬던 것인데요. 아프간과 한국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결국 두 나라의 운명을 판이하게 가르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시스템은 나라 곳곳에 퍼져있는 서당을 통해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왕이 직접 나서 민족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한국만큼 문맹률이 낮은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죠. 대부분의 국민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은 전체적인 국민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를 공부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등에 적힌 그 시절의 기록들은 후세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나라에 아무리 많은 위기가 닥쳐도 우리 선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사한 위기를 극복했는지, 혹은 어떤 우를 범하여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는지를 참고할 수 있어 우리가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아프간은 오랜 기간 봉건 부족 정으로서 통치체계부터가 매우 열악합니다. 부족끼리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숱한 내전이 발생함으로써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힘은 전무합니다. 각자 자신들의 분파에 따라 힘을 뭉칠 뿐이고, 이에 따라 이슬람 테러 세력인 무자히딘 안에도 수없이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수많은 분파가 존재하는 것이죠. 심지어 각 부족마다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우두머리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신분이 낮은 자들을 탄압하였는데요. 조선시대 때부터 경국대전을 통해 근대 국가의 기본이었던 법치 국가의 틀을 닦았던 우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이슬람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탄압하고 여성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그들의 문화는 국민 전체 수준을 대폭적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미군이 도움을 줬던 20년간 올라갔던 수준은 서구권 문화를 배척하는 그들의 특성상 마치 중국의 문화대혁명처럼 모두 불태워질 것이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던 지난 20년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마냥 삭제될 뿐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에 방문한 이스라엘 총리의 작심 발언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미국의 파이브 아이스에는 들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최우방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백악관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베네트 총리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대통령님,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미국에게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보내달라 요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는 안보를 외부에 맡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보살피는 것은 바로 우리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감으로써 나라가 멸망했다는 평을 받는 아프간 사태를 앞두고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뼈가 있는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주 국방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장 모범적인 미국의 동맹국이다 라고 강조하는 듯 싶으면서도 우리는 미국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느끼는 불안감의 우회적 표출인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이 끊임없이 자주 국방 증진을 외치며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을 두고 있으면서도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에서 꼿꼿이 서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은인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언제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은 국제정치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이다. 미국만 믿다가 나라가 사라져버린 베트남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와 달리 한국과 이스라엘만이 수많은 적들과 대치하면서도 세계에서 내로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핵심 동기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에게 둘러싸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 위협을 갖고 있듯 이스라엘도 이슬람 국가들 한복판에 세워진 국가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국, 민족들과 끊임없는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나라이고 한국 전쟁이라는 쓰라린 과거를 겪긴 했지만 현재는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군사강국, 경제대국이 되었듯 이스라엘도 주변 이슬람국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 군사강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워낙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 한국과 이스라엘은 뒤에서 남몰래 손잡고 협력하는 분야가 매우 많은 절친 국가이죠.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탄압받고 한국은 일본에게 탄압받았다는 공통점도 있고 세계에서 드물게 민족 주체성이 뛰어난 국가이기에 둘은 항상 서로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개관식을 열었을 때 미국, 심지어 독일도 포함한 세계 주요 40여 개국의 지도자를 모았는데 유일하게 일본의 지도자만 초대하지 않았죠. 지금은 일본의 경제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유의 경제대국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인 행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는 언론들의 질문에 이스라엘 정부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계 지도에 동해를 동해로 독도를 독도로 표시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지난 5월 테러 조직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하여 아이언돔을 운영했던 것으로 크게 화제를 몰았었죠. 값싼 로켓포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싼 무기로 대항한 것이었지만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최신 무기를 제대로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영상을 보고 북한의 장사정 포격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논의가 오갔고 실제로 이것은 현재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단 이스라엘이 애당초 아이언돔 쇼를 펼쳤던 목적인 무기 장사에는 호응하지 않도록 한국 고유의 기술 개발을 통해 아이언돔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아이언돔 개발에 무기 장사가 목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모두 한국과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구축해왔던 군사적 교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가자지구 분쟁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무기 수출액이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의 6년 동안 한국이 이스라엘에게 수출한 무기는 2,885만 달러로 이전의 6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 이외 이스라엘에 이토록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오직 미국과 인도 두 국가뿐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한국이 이스라엘에게 셔먼 전차를 판매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M50 슈퍼 셔먼, M51i 셔먼으로 개조하여 운용했으며 반대로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에서 노획한 러시아제 전차들을 군용기에 실어 한국에게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전차들을 분석하여 북한군 전차 성능 연구에 큰 도움이 됐고 차세대 국산 전차 개발에도 참고할 수 있었죠. 심지어 한국이 최근 전 세계로부터 크게 사랑받고 있는 무기 K9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2020년 K9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준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은 국내의 시험장이 짧은 사거리로 인해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터키, 이스라엘, 미국 등의 시험장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제안을 그냥 무시해버렸고 터키는 제안을 수락하긴 했지만 고폭탄 시험 하나만 허가해줬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국이 요구한 탄종, 사거리, 탄착지, 시험 지원 등 모든 테스트를 흔쾌히 협조해 주었습니다. 지금 호주로 건너가 무기 전시회에서 레드백과 함께 한국 군사기술력의 위용을 당당히 뽐내고 있는 우리의 K9 자주포가 만들어진 데는 이스라엘이 엄마나 아빠 격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3천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모두가 잘 알듯 세계의 은행을 비롯하여 에너지계, 영화계 등 수많은 경제 분야를 장악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나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미국을 보좌하며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고자 하는 일본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최고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과 친해지기 위해 별의 별 노력을 다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일본이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일부러 일본을 골탕 먹인 행보를 많이 보여왔죠.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 코로나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일본의 국영방송 NHK가 진행했던 이스라엘 총리와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당시 일본은 나름 일본의 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방역 모범국이었던 이스라엘과의 인터뷰는 자국의 수준까지 함께 드높여줄 것이라 생각했고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NHK의 앵커는 이스라엘의 총리에게 이스라엘 방역의 비결은 무엇이냐라며 이스라엘을 띄워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례적으로라도 일본에 대한 칭찬을 되돌려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총리의 답변은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국의 방역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한국에게서 가져왔고 검사 키트를 한국으로부터 공수해와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섰다라며 일본은 왜 가까이 있는 한국을 건너뛰고 굳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냐며 꼽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은 한국의 방역은 의미 없는 짓이라며 한국과 다른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이를 대놓고 조롱하는 발언을 보이자 다음날 일본의 뉴스에서는 이 대단한 총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그 어느 언론사에서도 중점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BBC는 얼마 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한국 미사일 개발의 방향은 이라는 보도를 통해 향후 한국의 군사력이 폭발적으로 증진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까지 한국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죠.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본토도 한국의 사정거리에 모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일본에게는 일말의 언질도 하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오랜 기간 미국에게 평화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보다는 미국이 한국에게 더욱 집중하여 동북아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넨 말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쐐기가 되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